자, 그 다음에 계약서 쓰기로 봅시다. 이제 등기 체계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에 부동산의 표시에서 소재지는 이제 내가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 계약서 하는 그 목적 물건을지를 쓰면 되겠죠.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지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28가지가 있죠. 쭉 있잖아요, 그죠? 뭐부터 있죠? 뭐 전밭, 뭐 과수원, 뭐 쭉 있어하고 맨 마지막에 잡종지까지 뭐 28개의 지목이 있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지적 공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몇 번째 이름으로 보통 쓰죠? 두 번째 이름, 아니 첫 번째 이름을 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이름을 쓰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주차장, 그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인가요?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하천, 유원지, 그죠? 유지는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4가지 종류가 두 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첫 문자를 써서 기록을 하게끔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지목은 좀 대로돼 있고요. 그러면 대지권 목적의 토지 표시의 면적은 뭘 쓰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뽑아놓은 공적자료에 등기부등본에 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면적을 쓰면 되겠죠. 맨 앞에 나온 면적, 그죠? 제1동의 건물의 표시에 나와 있는 전체 면적, 그죠? 그럼 대지권의 종류는 보통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쓰라 그랬었어요, 그죠? 대지권 비율은 거기 아까 공적자료에 나온 대로 그렇게 내가 전체 땅에 대해서 이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는 거예요. 밑부분 보면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뭐예요? 얘는 연화조였었죠? 그거 누르면 이제 쭉 나옵니다. 그게 연화조를 갖다 클릭해주면 연화조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용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축물 용도가 쭉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얘 같은 경우 어떤 걸 보고 쓴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쓴다. 그 다음에 면적란에는 요 면적란에는 공동주택 같으면 뭘 써야 돼요? 전용 면적을 써야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연면적을 쓰는 거예요.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아닌 나머지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 건물을 합친 5층짜리다 그러면 5층짜리를 다 합친 그런 연면적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전용 면적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거 몇으로 나와 있어요? 36점 멜로 나와 있죠? 그게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약 11평짜리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면적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상가 부분을 임대차 계약을 쓸 때, 딱 구분으로 등기가 된 이 전체의 면적을 빌리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냥 공구상에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임대인이 좀 더 돈을 벌려고 이렇게 갈라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2개로 놓는다든가 3개로 놓는다든가. 공적 장부에는 하나로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영업하시는 분이 어떤 영업이 들어올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 구조를 맞는지 아니면 면적을 맞아야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쓱 보고 한 5평 되겠네. 5평
3, 5, 15, 16점 몇 평, 16점 몇 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계약을 다 끝났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안 나와. 야, 실측이 더 적잖아. 이걸 왜 너는 14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16.56제곱미터로 소개를 했어. 이렇게 돼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측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전체가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 중 일부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럼 내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양반이 어떤 업종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허가가 난 업종도 있고 그런 뭐 다양한 그 면적 차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써놨다가 나중에 실측해가지고 적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빠져나간 구멍은 100제곱미터 중 일부. 그럼 그 자기가 본인이 와서 계산을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 계약 내용 보면 거기 뭐 매매대금 이렇게 쓰는 거는 생략을 해도 괜찮겠죠. 그죠? 뭐 매매대금 4억이면 4억 쓰고 계약금 4천 그리고 뭐 임대보증금 내가 전세를 안고 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옆에 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클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도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잔금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빨간 걸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일자 그 매달 며칠 이렇게 며칠에 지불한다 이런 내용 있죠. 그거를 컴퓨터상에 누르면 달력이 나옵니다. 일자를 딱 누르면 자동 기입이 딱 돼요. 네? 자동 기입이 딱 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2조에서부터 8조까지 이 부분에서 숨겨진 아주 비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요거를 이제 읽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들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100이면 100인데요. 요걸 제일 중요한 건 제 5조입니다. 5조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2조에 보면요. 자, 밑줄 준 부분이 있죠.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의미는 매매를 했다는 얘기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동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고 매도인은 등기 필증을 줘야 되고 그죠? 그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필요 서류가 좀 있어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등기필 정보를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인감을 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소가 다 주소에 이동 영역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중에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누구누구님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 매수인은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할 건 없어요.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하고 돈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치면 법무사가 오기 때문에 법무 비용까지 같이 받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조에 보면은 밑줄 부분에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말은 클린하게 주라 이 말입니다. 장난감을 집을 사도 거기에 스크래치가 되어 있다든가 그 안에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면 하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든 내가 매수라는 사람이 권리관계를 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권리에 제한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을 다 없애달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공인중개사가 공과금 정산부터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그 강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조 보면 제세 공과금이라고 있죠. 제세와 공과금의 합성어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제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과 공과금을 다 정산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그런 세금을 다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넘겨주라는 얘기죠. 자, 5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가 아닙니다. 해제와 해지는 무진장 차이가 납니다. 잘못은 큰일 납니다. 그거. 계약의 해제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민법의 565조 항입니다. 여러분들 계약금의 그 성질 배우셨죠? 계약금의 성질은 세 가지 성질이 있죠. 하나는 증약금, 이 계약을 증빙하는 증약금. 하나는 해약금. 이게 무슨 조항? 얘는 해약금 조항입니다. 위약금 조항? 아닙니다. 위약이란 말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위약을 했을 경우에 예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위약을 했어. 근데 어떤 조항이 없어. 그럼 내가 2배 주고 계약금 포기하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무슨 조항? 해약금 조항. 해약금 조항은 어디까지? 이행의 착수 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 계약금을 냈다는 얘기는 이행이 착수를 한 게 아니에요. 계약만 했다 뿐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행을 할래라는 얘기는 계약금 외에 내가 어떤 금전적을 줘야 되는데 그 금전적인 내용이 중도금이냐 또는 잔금이냐 그게 이행이 착수입니다. 그러면 요 민법 56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만약에 해제에 어떤 역할이 되었을 때 요 조항으로 나는 2배를 주고 너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행을 착수한 후에는 그럼 얘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얘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하고도 이행에 착수를 하고도 또는 다른 위약 사항으로 해제가 됐을 경우에 이 조항을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접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조건 해약금 조항으로서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해제할 경우에 이 조항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내용을 보면 6조에 보면 밑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지금 이 계약금은 어떤 손해배상을 할 때 위약금의 형태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상을 할 때 요 계약금은 기준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고 중도금을 딱 치렀는데 한 3억이 올라가 버렸네 갑자기.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많잖아요. 요즘 뜨는 동네들이. 그러면 매도인은 해약하고 싶겠죠. 계약금 2천만 원밖에 안 걸었는데 그러면은 매수인을 찾아갑니다. 아유, 아주머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관리를 하셨길래 그렇게 피부도 곱고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젊은 시절에 정말 한미모 하셨겠어요. 허허허 하면서 아유, 제가 지금도 그냥 오드리 헵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하기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 집에 가서 살려고 사실은 집을 팔았는데요. 이 여우 같은 며느리가 같이 안 산대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점이 많으니까 제가 계약금의 2배를 내고 제가 해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제를 했으면 좋겠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래, 그런 딱한 사정이 있군요. 싫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이와는 반대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 똑같이 2천만 원을 계약금을 내고 4천 정도의 중도금이 들어갔는데, 이건 2천만 원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보더라도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찾아갔겠죠. 이때는 정말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줘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불쌍한 표정을 지면서 제가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사장님 집을 이렇게 정말 평생 소원이었었어요. 사장님 같은 집을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라서. 그래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이 대출이 그냥 몇천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집을 못 사게 될 형편이 됐어요. 제가 요거를 제가 잘못이 있으니까 계약금을, 불쌍하게 보여요? 계약금을 2천만 원 중에서 제가 1,000만 원을 포기를 할 테니까 1,000만 원만 주시고 좀 해주시면은 안 될까요, 사장님? 아이고, 너 정말 그렇게 이 집을 갖고 싶었는데 못 샀구나. 아유, 그래. 응? 뭐라 했을까? 뭐라고? 100이면 100 그렇게 됩니다. 그죠? 사정 안 봐줍니다.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안 줘도 되는 건데. 그죠? 100이면 100 싫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네가 안 사? 그래, 그러면 나는 계약금 들어온 거 있으니까 나는 잔금 지급 소송을 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너 잔금을 빨리빨리 내라. 만약에 허여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까지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도 상관이 없겠죠. 이 사람이 대응을 안 해오면 이건 묵시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용 증명을 뚝 보냈는데 이쪽에서 허여 기간을 줬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이게 승낙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는 해제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어요? 책에 나온 대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띠껴야 되느냐?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이거 이렇게 되니까 띠끼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번에 30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인 60.5로 합격한 우리 세롬이가 등장을 합니다. 일로 와봐. 그거 내가 이렇게 전모를 딱 살펴보니까 요거는 내가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요거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자, 이런 내용입니다.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약금 조항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요거 무슨 조항? 해약금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이해됐죠? 위약금 조항이 따로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 안 했어. 안 했을 경우에 요 해약금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위약금 조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그거를 전체를 이 해약금 조항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매도인도. 자, 그러면 위약금 조항이 없다는 뜻은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손해배상을 내가 하려고 하면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돼. 나는 이러저러해서 이만큼 손해를 봐서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이 계약금 상당액을 내가 끌고 간다. 손해 입증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요? 별로 없죠. 집값도 내렸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손해배상의 기준점은 계약할 당시에 그때와 그 다음에 해지할 당시 그때와의 시가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시가 차익이 뭐 내리거나 똑같거나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금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왜? 본인이 입증을 못 하잖아요. 물론 정신적인 거, 야, 너 아니면 내가 딴 사람한테 이만큼 팔았어 라고 인상 박박 쓰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상 가지고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입증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 입증, 그 사람이 입증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요 조항을 걸어서 해봐.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개사가 이런 어떤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런 걸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타협이죠, 타협. 그죠? 사실 매도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매수인이 지가 안 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고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정도로 다 주면 땡큐고 다 주는 사람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저부터라도 안 줍니다. 네. 여러분들 돈 받으면 다 그렇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개사가 이쪽과 이쪽을 타협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난한 것이지 지금처럼 뭐 법정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 중점은 뭐예요? 위약금 조항에 관한 내용을 안 써 있을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계속 쭉 가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해제와 해지라는 말은 해지는 어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요 시점에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장래 효만 없어지는 거예요. 장래 효과만.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임대차 계약을 다 맺었고 둘이 아무 잘못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어. 요건 해제, 해지. 해지야. 계약을 갖다가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효로 되는 건 아니잖아. 여태까지 산 것까지는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 효과만 없어지는 거죠. 그죠? 해제는 틀리죠. 해제는 있던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거. 소급효가 있는 거죠. 그죠? 장래효가 아니라 아예 계약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거는 해제야. 이 없던 계약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한 게 생깁니다. 계약을 해제권이 발동했을 경우에는 548조에 보면은 민법 548조에 보면은 그 해제권이 발동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왜냐 원상복귀라는 얘기면 해제를 내가 했다 그러면은 돈 다 돌려줘야 되죠 일단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원상복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런데 현실적에서는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죠. 계약금 절대 안 돌려줘. 가지고 있으면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좀 알고 아는 사람들이 싸움이 붙어버리면은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민법이니까 그죠? 오래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복잡해지고 오래오래 가니까 이걸 잘 이렇게 합시다.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5조 6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걸 안 했구나. 위약금을 만약에 약정을 특약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자 이런 조항을 한번 집어넣도록 해봅시다. 본 계약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 후에 계약의 해지의 발생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는
손해배상 형식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지금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해약금 조항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위약금 조항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아까는 명시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 매도인이 나 이만큼 손해를 봤어라고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이 위약금 조항이 특약사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가 입증을 안 해도 이만큼을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액으로. 그 손해배상의 기준은 뭐가 된다? 6조에 나온 대로 계약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액이. 그래서 그 기준액으로 쓴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이제 잔금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띄워야 돼요. 띄워보니까 근저당이 또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위반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내용도 다 특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위약이 발생실 때 이러이러한 금전적인 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써놔야 그런 계통도 다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특약사항이 나오죠. 이 특약사항은 제가 거기에 책에 나온 대로 28번째 이야기에서 별도 강의를 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목이 좀 아프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 할까요?